2024년 1회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핵심 기출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첫 시험의 합격률은 51.7%였습니다. 2년간의 시험 중 가장 높은 합격률이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퍼스트 홈페이지에서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시험에 대한 가답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기시험은 총 20문제가 출제되고 한 문항당 5점입니다. 첫 번째 C언어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대입 연산자 문제입니다. 변수 x에 5를, y에 10을, z에 20을 저장하였고요. 그리고 썸에는 0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입 연산자 코드입니다. x에 x 플러스 y 값을 저장하는 코드인데요. 현재 x 값은 5고 y 값은 10이죠. 따라서 두 값을 더해서 x에 저장하면 15가 x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y에 y-x 값을 저장합니다. 현재 y 값은 10이고요. 그리고 x 값은 15입니다. 이 전 코드에서 x에 15가 저장되었기 때문에 현재 x 값은 15가 되니까 10 빼기 15를 해서 마이너스 5가 y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z에 z를 y로 나눈 나머지 값을 저장하죠. 현재 z 값은 20이고요.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하고 y 값은 현재 마이너스 5입니다. 따라서 20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몫은 마이너스 4고 나머지는 0이 됩니다. 즉 나머지 연산의 결과가 0이라서 z에는 0이 저장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썸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값을 저장하죠. 현재 갱신된 이 세 값을 이용해서 15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0을 하면 썸에는 10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 썸 값을 출력하라는 코드를 이어서 실행하면 현재 썸에 저장된 값 10이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다음은 기능사 실기시험에 처음 출제된 네트워크 토폴로지 관련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네트워크 장비들을 이렇게 공간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인데요. 그 종류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앙 사이트 하나를 두고 다른 사이트들은 이 중앙 사이트에만 연결된 구조를 의미하는 성형, 스타형 방식은 중앙 집중형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의 특징은 중앙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들을 제어하고요. 만약 중앙 사이트가 고장날 경우에는 모든 통신이 단절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이트가 교환할 때 거치는 노드 수가 자기 자신, 중앙, 상대 이렇게 거치니 가장 적게 거쳐갑니다. 그리고 다음 버스형은 이 버스라는 공통된 배선에 각 사이트가 연결된 구조입니다. 만약 하나의 사이트가 고장 나더라도 다른 사이트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버스가 고장나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링형, 환형, 루프형은 이렇게 링 형태로 서로 인접하는 두 사이트들만 직접 연결된 구조입니다. 데이터, 정보는 한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양 방향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이트가 오류가 발생을 해서 이곳으로 전달되지 못한다고 하여도 다른 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 융통성이 있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만약 단 방향으로만 진행될 경우 이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까지 가려면 모든 사이트를 거쳐서 순환해야 하니 통신 비용은 증가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 노드가 추가되면 회선을 다시 구성을 해야 하니 추가와 변경이 비교적 어려운 편에 속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음 계층형은 분산 처리 시스템의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A라는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A-1, A-2로 작업을 분산하고 그 다음 A-1-1, 그 다음 A-1-2, 그 다음 A-2-1, 그 다음 A-2-2와 같이 작업을 분산하는 분산 처리 시스템의 가장 대표적 형태입니다. 만약 부모 사이트가 고장이 나면 자식 사이트는 통신이 불가능합니다만 그 외에는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 사이트가 고장나면 모든 사이트들이 마비가 되는 중앙 집중형 방식, 성형보다 신뢰도가 높은 방식입니다. 마지막 망형, 메쉬형은 모든 사이트들이 직접 다 연결된 구조입니다. 구성할 때 비용은 많이 들지만 각 사이트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 이후 통신 비용은 적게 들고요. 한쪽 선이 절단되어도 다른 방향이 항상 존재하니 신뢰성이 아주 높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구성하는 선로도 많으니 많은 양을 통신할 수 있지만 이 선로가 많은 만큼 선로의 총 길이를 모두 더하면 가장 긴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그럼 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시스템 내의 다른 모든 사이트들과 직접 연결된 구조로 처음 구성할 때
기본 비용은 높으나 통신 비용이 적게 들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 통신에 유리하고 회선의 총 경로가 가장 긴 토폴로지는 미음, 메쉬형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용어 문제입니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 단위로서 객체의 특성을 기술하며 파일 구조상의 데이터 항목 또는 데이터 필드에 해당하는 이것은 속성이죠. 그리고 다음은 각 데이터 객체 집합 구성 요소 사이의 대응성을 나타내는 것은 관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련 용어의 정의는 자주 출제되니 꼭 암기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유닉스 명령어 관련 문제입니다. 현재 디렉토리 내의 파일 목록을 확인하는 명령어는 목록, 리스트의 영단어에서 L과 S를 딴 명령어 LS가 정답입니다. 유닉스에서 ls 명령어를 사용하면 지금처럼 현재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보여주는 출력 결과를 가집니다. 다음은 IP 프로토콜 버전 4의 주소체계 비트 수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IPv4의 비트는 32비트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암기를 통해 점수를 획득해 주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모델 종류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키워드는 네트워크 형태로 한 개의 자노드, 자식 노드가 여러 개의 부노드, 부모 노드를 가질 수 있는 구조는 NDBMS, 네트워크형, 망형 DBMS가 정답입니다. 다음은 운영체제 시스템 유형에 대한 문제인데요. 키워드는 다중 프로그래밍을 사용해서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나누어주는 개념의 시스템은 시간적으로 분할한다고 하여 리을 시 분할 시스템이 정답입니다. 다음 DDL 명령어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수정하는 데 사용하는 명령어는 alter 명령어, 그리고 테이블 등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명령어는 create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SQL문의 드랍문에서 부모 테이블의 항목 값을 삭제할 경우 자동적으로 자식 테이블에 해당 레코드를 삭제하기 위한 옵션은 캐스케이드 옵션입니다. 그리고 SQL문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지문은 기본 테이블 알파의 열 XY 조합에 브라보라는 색인을 생성한다. 그 색인의 내용은 X 속성은 오름차순, Y 속성은 내림차순으로 지정한다입니다. 이 지문의 SQL문을 보면 create index bravo, 브라보라는 색인, 인덱스를 생성을 하는데 어느 테이블에서 생성을 하냐면 알파라는 테이블에서 생성을 하죠. 이때 들어갈 문법은 on 문법입니다. 즉 알파 테이블의 X 속성은 오름차순으로 Y 속성은 내림차순으로 조합하여서 브라보라는 인덱스를 생성하는 SQL문입니다. 다음은 객체 지향 관련 용어입니다. 객체 지향 언어에서 한 클래스 내에서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가 여러 개 있고 그 메소드들의 매개 변수를 다르게 하는 것은 기억, 오버로딩입니다. 예를 들어 메소드명이 썸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하나는 매개 변수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는 매개 변수가 있게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소드 이름은 같지만 매개 변수를 다르게 해서 서로 다른 메소드로 구분하는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다음 네트워크 프로토콜 문제 보겠습니다. 1번 프로토콜은 네트워크의 정보 전송을 제어하는 프로토콜로 1:1 가상회선을 지원하여 해당 경로로만 데이터가 전달되도록 하는 프로토콜이고요. 2번 프로토콜은 네트워크에서 세션을 설정하지 않고 정보를 전송하는 비연결형 서비스로 고속 전송이 필요한 환경에 유용하고요. 다만 흐름 제어와 에러 제어를 하지 않는 프로토콜입니다. 전송을 제어하는 프로토콜 그리고 1:1 가상회선을 지원하는 프로토콜은 TCP 프로토콜이고요. 그리고 비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은 UDP입니다. 여기서 FTP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고 TFTP는 FTP보다 더 단순한 방식으로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입니다. C 언어 코드 보겠습니다. 변수 i에 0을, j에 0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수 n에도 0을 저장하고요. 다음 코드는 이중 포문입니다. 디버깅표와 함께 보면요. 먼저 i는 0과 j는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실행하는 문장은 if문인데 if문의 조건식을 보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오와 연산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오와 연산은 이 두 개의 조건식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을 반환하는 연산인 것을 생각하면서 디버깅표를 보면요. 먼저 첫 번째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i와 j 값이 같나요죠? 현재 i는 0이고 j는 0이기 때문에 서로 같습니다. 참이 되죠. 그럼 첫 번째 조건의 연산이 참이면 오와 연산 두 조건식 중 하나라도 참이기 때문에 이 오와 연산의 결과값이 항상 참이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의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오와 연산의 결과가 참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연산은 실행하지 않고 오와 연산은 참을 반환하는 거죠. 따라서 if문의 조건식이 현재 참이니까 n++라는 코드를 실행하면 n 값은 0에서 1로 증가합니다. 그럼 이렇게 if문을 모두 실행했으면 선두로 가서 j 값을 1 증가하죠. j는 이제 1이 됩니다. 그럼 j가 1일 때 if문의 조건식을 한 번 더 볼게요. 첫 번째 조건식 i와 j가 같나요는 이제 거짓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식 i와 j를 더한 값이 4인가요도 거짓입니다. 따라서 둘 다 거짓이니까 이 조건식은 거짓이 되고요. 아무런 문장도 실행하지 않고 선두로 가서 j 값을 1 증가하면 j는 2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if문을 실행하면 i와 j가 같나요? 거짓. 그리고 두 번째 조건식 i와 j를 더했을 때 4인가요도 거짓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장 실행하지 않고 j 값을 1 증가해 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if문을 실행하죠. i와 j가 같나요? 거짓. 그럼 i와 j를 더해서 4인가요도 거짓입니다. 따라서 선두로 가서 j 값을 1 증가하면 j는 이제 4가 되는 거죠. j가 4일 때 첫 번째 조건식 i와 j가 같나요는 거짓이지만 두 번째 조건식 i와 j 값을 더했을 때 4인가요는 이제 참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건식은 거짓이지만 두 번째 조건식은 참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라도 참이죠. 그래서 오와 연산의 결과가 이제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럼 if문의 문장을 실행하면 n 값을 1 증가하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n은 1에서 2로 증가하는 코드가 실행됩니다. 그럼 한 번 더 선두로 가서 j 값을 1 증가하면 j는 이제 5가 되는데요. j가 5일 때에는 안쪽 포문의 조건문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안쪽 포문이 종료되고 선두로 가서 바깥 포문의 증감식을 실행하면 i를 1 증가해라가 돼서 i는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안쪽 포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i가 1일 때 안쪽 포문 j는 0부터 실행을 하고요. if문의 조건식을 보죠. 첫 번째 조건식 i와 j가 같나요? 거짓. 그럼 두 번째 조건식 두 값을 더한 값이 4인가요도 거짓입니다. 따라서 j 값을 1 증가하고 한 번 더 if문의 조건식 i와 j가 같나요는 이제 참이 되죠. 이 두 조건은 오와 연산의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참이면 항상 참을 반환해서 이 if문의 조건식이 참이 되고 n 값을 1 증가하면 n은 이제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j를 1 증가하고 두 조건은 거짓이고요. 다음 j를 증가하면요. i와 j가 같나요라는 첫 번째 조건식엔 거짓이지만 두 번째 조건식 i와 j를 더했을 때 4인가요라는 조건에는 이제 만족을 합니다. 따라서 오와 연산의 결과가 참이므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면 n값을 1 증가하게 되면서 n은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j값을 1 증가하면 j는 4가 되고요. 두 조건식은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j가 5가 될 때는 안쪽 포문의 조건식의 거짓이니까 안쪽 포문을 종료하고 바깥 포문을 1 증가하면 i는 이제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디버깅표를 작성하시면 결국 i와 j가 동일할 때 n값이 1 증가하고요. 또 i와 j를 더했을 때 4일 때 n값이 1 증가합니다. 그리고 똑같을 때도 1 증가하고요. 그리고 i와 j를 더했을 때 4일 때 1 증가하고 두 값이 똑같을 때 1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가 5가 되면 바깥 포문의 조건식이었던 i가 5보다 작나요라는 조건에 거짓이 되면서 이렇게 바깥 포문도 종료되고 n에는 9가 저장됩니다. 이렇게 이중 포문이 종료되고 n값을 출력하라는 코드를 실행하면 n에 저장된 9가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다음은 윈도우 명령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단축키를 묻는 문제고요. 윈도우즈 키와 R키를 동시에 누르면 이와 같은 실행창이 열립니다. 다음은 SQL문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EMP 테이블에서 부서별로 급여의 평균을 구하되 평균이 2만 이상인 부서만 조회하라입니다. 그럼 셀렉트
조회를 하는데 DPTNO, 부서 번호와 평균, 급여의 평균을 조회합니다. EMP 테이블에서 조회를 하고요. 그 다음 그룹 바이 DPTNO입니다. 부서 번호별로 그룹화해서, 즉 부서별로 급여의 평균이 2만 이상인 부서를 조회하기 때문에 이 그룹화된 튜플에 대해 조건을 거는 문법은 해빙 문법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C 언어 코드 문제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문제풀이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서희쌤! C 언어 코드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부터 코드를 실행합니다. 변수 i에 0을, j에 0을 저장하고 변수 les에도 0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이중포문 코드죠. 자세히 볼게요. 먼저 i는 0부터 6보다 작을 때까지만 반복을 하고요. 그리고 j는 i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i 플러스 6보다 작을 때까지만 반복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디버깅 표를 보겠습니다. i는 0부터 j는 i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실행하는 코드는 if문입니다. if문의 조건식은 함수 isOdd를 호출하고 전달하는 값은 i 플러스 j 값이죠. 따라서 isOdd를 호출하고 두 값을 더한 값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함수를 호출할게요. 매개 변수 x에는 전달받은 값 0이 저장되고요. 실행하는 코드는 if문입니다. if문의 조건식은 전달받은 값 x값을 2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1인가요를 묻는 조건식입니다. 즉 2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려면 이 x가 홀수인가요를 묻는 코드죠. 현재 x는 0, 홀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if문의 조건식이 거짓이고요. 그럼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return false죠. 즉 함수를 호출한 고수로 이 false, 거짓의 값을 전달하라라는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false는 참과 거짓을 가지는 불린 타입의 값 중 거짓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함수를 호출한 이 결과 값이 false가 되는 거죠. 그럼 이 if문의 조건식이 거짓이니까 if문을 실행하지 않고 선두로 가서 j 값을 바로 1 증가하면 j는 1이 됩니다. 계속해서 if문을 실행하면요. isOdd 함수를 호출하고 두 값을 더한 값을 전달을 하죠. 그러면 매개 변수 x에 1이 저장되고 if문을 실행하면 x값 1이 홀수인가요를 묻는데 이제 참이죠. 이 if문의 결과값이 참이 되면 if문의 문장인 return true를 실행하게 됩니다. 함수를 호출한 고수로 참의 값을 반환하라는 코드를 실행하면 호출한 고수로 돌아가서 이 반환값이 참이 되는 거죠. 따라서 if문의 조건식이 참이니까 그 문장을 실행하면 less의 값을 저장합니다. 저장하는 값은 less에 less 더하기 i 값을 저장하는데요. 현재 less는 0이고 i도 0이죠. 따라서 less는 0이 저장됩니다. 다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할게요. 그리고 if문을 실행하면 isOdd 2를 호출하고요. 그럼 매개 변수 x에 2가, 그리고 if문은 2가 홀수인가요의 거짓이니까 반환값은 false죠. 그러면 이 결과값이 결국 false가 되는 거고 다시 선두로 가서 j 값을 바로 1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값을 더한 값을 한 번 더 함수를 호출하고요. x에는 3이 저장되고 그럼 if문 3이 홀수인가요? 라는 조건식의 참이죠. 그러면 true를 함수를 호출한 고수로 바로 반환하게 됩니다. 이 if문의 조건식이 true니까 less의 값을 저장하면 less 더하기 i 값을 현재 0이죠. 해서 less는 0이 되고요. 다시 선두로 가서 j값 1을 증가하고 if문을 계속 실행하면 함수 odd에 4를 전달하고 그럼 매개 변수 x에 4가, 그럼 if문 4가 홀수인가요는 거짓이니까 return false를 실행하게 되면서 이 호출값은 거짓이 됩니다. 그러면 j값을 1 증가하고요. 5가 되고 한 번 더 if문을 실행하면 isOdd에 5를 넣어서 보내게 되고요. 그럼 x에 5가 저장되고 그럼 if문 5가 홀수인가요에 이제 참이 되죠. 따라서 return true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한 고수로 가서 true를 반환하게 되고 if문의 조건식이 true니까 less의 값을 저장하면 less 더하기 i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j가 6이 되면요. 조건식을 봅니다. j가 6일 때 i 플러스 6보다 작나요? 라는 조건에 이제 거짓이 되죠. 따라서 j 값이 6일 때는 안쪽 포문이 종료되고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해서 i는 이제 1이 되는 코드가 실행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디버깅 표를 작성했을 때 이 포문을 해석하면요.
먼저 메인 함수에서 if문의 조건식이 참일 때에는 이 함수 isOdd가 true를 반환할 때인데요. 이 true를 반환하는 조건식을 가면 x를 2로 나눴을 때입니다. 즉, 이 매개 변수 x가 홀수일 때 이 참의 값을 반환하는데, 그럼 매개 변수 x에는 어떤 값이 저장되냐면요. i 플러스 j 값이 저장됩니다. 즉, 매개 변수 x에 저장되는 값 i 플러스 j 값이 홀수인 경우에는 return true를 반환하게 되면서 이 메인 함수의 if문이 true가 되는 거죠. 따라서 less의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만약 i 플러스 j 값이 홀수가 아니라면 이 if문이 거짓이 되죠. 따라서 return false를 반환하게 되면 이 메인 함수에서 if문이 false이므로 아무런 문장도 실행하지 않고 j 값을 1 증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이 less의 값을 찾아줘야 하고요. 결국 이 코드의 핵심은 메인 함수에서 전달하는 이 i 플러스 j 값이 홀수이냐를 묻는 코드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j 값은 i부터 i 플러스 6보다 작을 때까지만 실행하는 점입니다. j는 i부터 시작을 해서 1씩 증가하면서 i 값과 더했을 때 홀수인가를 묻는 코드죠. 그럼 i 값이 1일 때 디버깅표도 한번 볼게요. 그럼 i가 1일 때에는 j 값은 i 값부터 i 플러스 6보다 작을 때까지 가지기 때문에 6까지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럼 순서대로 i와 더해서 그 값이 홀수인 경우에만 함수 isOdd의 값이 true가 되면서 less의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디버깅표를 간단하게 확인하면요. i가 1일 때 j가 1인 경우 두 값을 더하면 짝수니까 false, 그리고 j가 2가 되면 두 값을 더한 값은 3이니까 true가 되죠. 그럼 현재 less 값과 i 값을 더해줍니다. 따라서 less는 1이 되고요. 그리고 j값을 1 증가하면 j는 3이 되고요. 두 값을 더하면 짝수죠. 따라서 넘어가고, 그리고 j가 4가 될 때 두 값을 더하면 홀수죠. 그럼 이제 less의 현재 less 값과 i 값을 더하면 less는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j값을 1 증가하면 5가 될 때는 두 값을 더하면 짝수, 그리고 6일 때는 두 값을 더하면 홀수이기 때문에 현재 less 값과 i 값 1을 더해서 less는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i가 1일 때의 반복이 종료되고요. i가 2일 때에도 포문을 실행하면 이 j값의 범위는 i부터 그리고 i 플러스 6보다 작을 때니까 7까지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i와 j값을 더해서 홀수인 경우에만 이 i 값을 계속 더해줍니다. 현재 less는 3이니까 i가 2를 더하면 less는 5가 되고요. less가 5일 때 i 값을 더하면 7이 되고, less가 7일 때 i 값을 더하면 less는 9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i가 3일 때에도 똑같이 합계가 홀수일 때만 i 값을 더해주게 됩니다. 이때 j 값의 범위는 i 값 3부터 i 플러스 6보다 작을 때까지, 즉 9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8까지만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i와 j를 더해서 홀수인 경우에만 i 값을 누적하게 되면 9 더하기 3을 해서 12, 12 더하기 3을 해서 15, 15 더하기 3을 해서 18이 됩니다. 계속해서 i가 4일 때 j는 4부터 9까지의 범위를 갖게 되고, 이 두 값이 홀수일 때만 less 값을 계산하면 18 더하기 i 값 4를 해서 22, 그리고 22 더하기 4를 해서 26, 26 더하기 4를 해서 30이 됩니다. 그리고 i가 5일 때도요. j는 i 값 5부터 10까지의 범위를 갖게 되고, 두 개의 합계가 홀수일 때 less 값을 갱신하면 30 더하기 i 값 5를 해서 35, 35 더하기 5를 해서 40, 40 더하기 5를 해서 45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i가 6이 되면요. 바깥 포문의 조건식이 i가 6보다 작은가요를 묻습니다. 그럼 i가 6이 되면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 포문이 종료되고요. 이중 포문도 함께 종료되는 코드였습니다. 이중 포문이 종료되면 다음 코드는 less 값을 출력하라이기 때문에 현재 less 값 45가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그럼 이번 코드를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i가 0일 때 j의 범위가 i 값부터 i 플러스 6까지이기 때문에 0, 1, 2, 3, 4, 5가 됩니다. 그럼 두 값을 더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총 3번이죠. 따라서 i 값 0을 3번 더해준 값을 less에 계속 저장합니다. 그 다음은 i가 1일 때
제2의 범위가 1, 2, 3, 4, 5, 6이기 때문에 두 값을 더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3번입니다. 그래서 i 값 1을 3번 더해주면 1, 1, 1이 되고 그 다음 i가 2일 때 제2의 범위에서 두 값을 더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 3번이니까 i 값 2를 3번 더해주고요. i가 3일 때 제2의 범위에서 홀수가 되는 경우가 3번이니 i 값 3을 3번 더해주고 i가 4일 때에도 제2의 범위에서 두 값의 합계가 홀수인 경우가 3번이니까 i 값 4를 3번 더하고 i가 5일 때에도 3번이니까 i 값 5를 3번 더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값을 더하면 결국 45가 변수 레스에 저장되게 되면서 그 값이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서희쌤! 다음은 자바 언어 코드 문제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문제풀이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첨부하겠습니다. 서희쌤! 다음은 자바 언어 코드 보겠습니다. 포인트 클래스가 있고요. 이 포인트 클래스에 변수 x, y가 있고 그리고 생성자도 있네요. 그리고 썸 메소드가 현재 2개 있는데 한 개는 매개 변수가 없고 한 개는 매개 변수가 있는 메소드죠. 즉 메소드의 이름은 동일하지만 매개 변수를 다르게 한 오버로딩 코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 퍼스트 클래스에 메인 함수가 있으니 메인 함수를 실행하겠습니다. 먼저 변수 레스에 0을 저장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클래스 포인트의 객체 PS를 생성하는데 배열로 생성합니다. 배열은 같은 타입의 값을 연속적인 저장 공간에 저장하는 개념인데요. 마찬가지로 클래스 포인트의 타입을 가지는 객체 PS를 배열로 생성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인덱스에는 new 포인트 1.1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덱스에는 new 포인트 2.2가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풀었으면 PS 인덱스 0에 new 포인트 1.1이 PS 인덱스 1에 new 포인트 2.2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면요. 반드시 이 클래스의 생성자가 실행이 돼야 하죠. 따라서 첫 번째 인덱스 0에 들어갈 객체를 생성을 하면 이 생성자가 실행되면서 1과 1을 전달하니까 생성자의 매개 변수에 1과 1이 저장됩니다. 생성자가 실행하는 코드는 dis.x에 x값을 저장하는데요. 여기서 dis는 객체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객체 배열 PS의 인덱스 0에 변수 x값에다가 x값을 저장하는데 이때 이 x값은 변수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기 자신 블록 안에 있는 매개 변수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전달받은 1을 매개 변수 x에 저장해서 그 1을 클래스 변수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다음 코드도 dis는 객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객체 배열 PS의 인덱스 0의 변수 y에다가 매개 변수값 1을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성자를 모두 실행했으면 돌아가서요. 다음 인덱스에 객체를 저장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객체를 생성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이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 거죠. 생성자를 실행하면서 전달하는 값은 2와 2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에 2, 2가 차례대로 저장되고요. 그러면 dis는 현재 두 번째 객체이기 때문에 인덱스 1이죠. 따라서 ps1의 변수 x에 매개 변수값 2를 저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 코드를 이어서 실행하면 객체 배열 ps의 인덱스 1의 변수 y에 매개 변수 y값 2가 저장됩니다. 이렇게 생성자를 모두 실행했으면 메인 함수로 돌아가서 다음 포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포문은 i는 0부터 배열 PS의 길이, 현재 배열 PS에는 2개의 요소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가 2죠. 따라서 2보다 작을 때까지 실행합니다. 디버깅표와 함께 보면 i는 0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레스의 값을 저장하는데 현재 레스의 값은 0이었고요. 그럼 0 더하기 psi.sum i 값을 저장합니다. 현재 i 값은 0이기 때문에 ps0.sumI를 실행을 하는데 객체 배열 ps의 인덱스 0이 메소드 sum을 호출하고 0을 전달하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객체 ps가 클래스 포인트의 객체니까 클래스 포인트의 sum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개의 메소드 중에 현재 전달하는 값이 있으니까 이 매개 변수가 있는 이 메소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 x에 전달받은 값 0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소드를 실행하면 리턴문이죠. x 플러스 y 값을 반환하는데 여기서 변수 사용의 우선순위를 한 번 더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코드는 지금처럼 변수가 나오면요. 자기 자신 블록 내에서 값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현재 자기 자신 블록 내에 x의 값이 있죠. 따라서 이 x의 값을 가장 우선순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매개 변수 x에는 전달받은 값 0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0 값을 먼저 사용하게 되고요. 더하기 y 값을 보면 y 값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 블록 내에서 y 값을 먼저 찾습니다. 없죠. 그러면 그 다음 블록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블록에는 현재 y 값이 있습니다. 이 변수 y는 클래스 포인트의 객체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객체 변수입니다. 현재 객체는 ps.index 0이죠. 따라서 이 객체의 y 값을 들고 와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0 더하기 1을 한 값, 1을 함수로 호출한 고수로 반환하게 됩니다. 그럼 이 레스에 0 더하기 1이 저장되면서 레스 값은 1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1이 되고요. 레스에 한 번 더 값을 저장할게요. 현재 레스의 값은 1이고요. 다음 호출하는 값을 보면 ps의 index 1, sum i 값 1을 호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매개 변수 x에 1이 저장되는 거고요. 그럼 리턴문을 이어서 실행하면 여기서 사용되는 변수 x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기 자신 블록 내에 있는 이 매개 변수 1이 사용되고 y는 자기 자신의 y가 없으니까 이 클래스 변수로 가서 y 값을 들고 오는데 현재 객체 ps의 인덱스 1이 호출한 메소드니까 그 값 2를 들고 와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결국 3이 됩니다. 그럼 이 반환값을 메인 함수에 전달을 하면 1 더하기 3을 해서 레스 값은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이제 2가 되는데 i가 2일 때에는 포문의 조건식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포문이 종료됩니다. 포문이 종료되고 레스 값을 출력하라는 코드를 이어서 실행하면 4가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서희쌤! 자바 언어 코드 보겠습니다. 문자열 str를 선언하고 이렇게 앞뒤 공백이 있는 헬로 월드 문자열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드는 출력 함수인데요. 출력하는 값은 str.trim.length입니다. 문자열 str의 트림 메소드를 먼저 호출하고 그 결과 값을 가지고 length 함수를 적용하는 코드인데요. 그럼 이번 시험에 처음 출제된 트림 메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트림 메소드는 지금과 같이 문자열 앞 뒤에 공백이 있으면 그 공백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문자열 str를 트림 메소드를 적용하면 앞뒤 공백이 제거된 헬로 월드 문자열만 남게 되고요. 이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length 메소드를 이어서 실행하면 총 10글자이기 때문에 10이 결과값이 됩니다. 따라서 그 10의 결과를 출력하기 때문에 이 코드의 출력 결과는 10입니다. 이번 시험에 처음 출제된 트림 메소드는 문자열 앞뒤 공백을 제거하였는데 이 메소드와 같은 기능을 하는 스트립트 메소드가 자바 11 버전 이후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트림과 동일하게 스트립도 앞뒤 공백을 제거하는 메소드인 것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키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릴레이션의 속성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키로서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하는 키는 슈퍼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단계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알파, 베타 테스트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테스트 단계는 인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단계는 크게 4단계로 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 테스트가 있는데요. 먼저 각 모듈을 먼저 테스트하고 그 모듈을 통합해서 테스트를 하고요. 통합한 시스템을 외부 시스템과도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시스템을 테스트해보는 알파, 베타 테스트가 포함된 인수 테스트로 진행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프로그래밍 코드와 SQL문을 더해서 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이중포문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중포문의 흐름을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하고요. 이처럼 반복문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디버깅표를 직접 작성하시면서 흐름을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태 시험에 출제된 코드는 반드시 학습을 해 주시고 출제된 문법은 암기를 통해서 그리고 코드의 흐름도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SQL문의 빈칸 채우기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문법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고 SQL문은 전체 작성과 빈칸 채우기, 출력 결과 유형이 항상 출제될 수 있으니 실제 SQL문을 손으로 작성하시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답형 용어 문제와 보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필기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고 있는 빈출 용어는 반드시 점수를 획득해 주시고요. 헷갈리는 용어는 지문에서 답을 최대한 유추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강학습 자료실에 제공해 드리고 있는 용어집을 활용하셔서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해 주세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을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험일 일주일 전에는 기출 문제를 참고하셔서 현재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면서 마무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1회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기출풀이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